제약 바이오는 장기적으로 계속 보시고, 그리고 사이클 돌아오면서 자동차, 특히 성장주 개념으로는 자율주행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지금 뭐 헤어랑 메이크업이 이제 있는 상황이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너무 번들번들거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방송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를 찍게 돼가지고 조금 너무 이제 꾸민 모습 같아가지고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최근에 이제 그 산타랠리 관련해서 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연말 특수 노려봐도 되는 거냐,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해서 소매도 뭐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람들 소비도 많이 하고 또 여행도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는 물론 있겠지만 지금 잠깐 좀 어느 정도 그런 연말 특수를 통한 매매를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이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증시 방향성 관련해가지고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같이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1,400명 넘게 이제 구독해 주셨는데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줄 한 줄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정보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줄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12월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달이 끝나고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첫 거래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월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월봉이 형성됐을 때 어떤 양상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지난달의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됐는가, 그 차트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줘야 합니다. 자, 우리 지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월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월봉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11월 월봉이 마무리됐는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라면은 역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상당히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나서 긴축 기조가 나오면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월봉상 120선 라인을 어느 정도 타고 가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 월봉상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로도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월봉상 120선 지지를 해줬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아래 꼬리가 아니라 캔들 몸통 기준으로 떨어지면서도 또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월이나 이제 내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저의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2월은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지금 이 월봉상 120선 자리가 바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떨어지든지 떨어지더라도 좀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월봉이 이제 형성되는 시점에서 뭐 이번 달이나 아니면 1월 정도에는 반등이 한 차례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뭐 떨어졌다 반등하든 어찌됐건 이 120선 부근에서 반등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봐선 그렇고, 그리고 시점상으로도 또 연말 특수를 실제로 노려볼 수 있는 해기도 합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주를 봐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또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나 배당주들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락 전에 좀 봐야 되니까 사실 이제 와서 찍는 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드렸는데, 트럼프의 기조 자체가 이제 완화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미국으로 돈을 쫙 흡수시켰다가 완화를 하면서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전자산 개념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 긴축 기조에서는 상당히 쭉 올라가지고, 그리고 완화 스탠스로 갔을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강달러가 끝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전개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완화가 진행됐을 때도 완화의 수혜를 미국이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완화 스탠스를 취할 때 미국만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지수에도 드러나는 거죠. 보시다시피 뭐 다른 지수들 한번 볼까요? 니케이만 하더라도 월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 마무리 됐으니까. 물론 그간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24년 들어서는 글쎄요.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독일 뭐 유럽권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상해 중화권 증시는 정말 타격이 있었죠. 중간에 이제 한번 올라오긴 했지만 그 이제 뭐 홍콩이나 유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만 한 데는 딱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다우도 그렇고 뭐 나스닥, S&P 정말 모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S&P 다우는 또 신고가, 나스닥도 또 신고가 근처죠. 그래서 이런 양상을 좀 띠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일정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변국들이 낙수 효과를 받는 그런 구조로 가게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전략을 취하냐면 역시나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 스탠스로 갔을 때 미국보다 더 많이 성장하게끔 놔두지 않는 거라고 보여져요. 뭐 개발도상국이나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은 좀 빨리빨리 성장하고 고속 성장해도 되는데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은 미국보다 많이 성장하고 빨리 성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딱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의 지금 성장의 저해 여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그리고 문제점을 꼽히고 있는 부분들 미국이 무역을 통해서 적자를 보고 있거나 피해를 심대하게 보고 있는 쪽들 뭐 장벽이라든지 이민자들 이제 넘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불법 이민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다 피해가 오고 있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그래서 국경 인접 국가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 것이고 관세를 그런 것 때문에 매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결국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더 강력하게 매기는 거고요.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 그 국경 인접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도 뭐 그 트럼프 만나려고 막 새벽부터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뭐 대화하고 왔는데 성과는 없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캐나다 쪽에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 같은 국경 인접 국가들은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문제점이 있는데 니네 이거 문제 똑바로 해결 못하면 관세 매길 거야. 그러니까 빨리 마약이랑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해. 우리 이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미국인데 니네 아무것도 조치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럼 니네한테도 우리는 뭐 안 해줘. 관세 매기고 니네한테 계속 불리하게 할 거야. 이런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지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관세로 협박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국은 그냥 대놓고 때리겠다예요. 니네가 우리 지위를 위협하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 그 브릭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왔죠. 달러의 패권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관세 100% 매겨버리겠다라고 트럼프가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달러 패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위로 다시 치솟아 올랐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면 그래 달러 인덱스 강달러가 심해지니까 트럼프 정권이라 자국 우선주의라 그렇다 치는데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데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급락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됩니다. 일단 이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는 요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서서히 좀 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 가격은 좀 한 차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 가격도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 최근 꺾이고 있는 흐름을 봐서는 아무래도 미국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간다 하더라도 불경기가 그걸 이길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불경기가 심한 건 이제 유가 안 올라가죠. 구리 가격 못 올라가죠. 이 원유 수요랑 구리 수요가 없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경기가 여전히 계속 안 좋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높다 또 이렇게 보긴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도 좀 수급이 뺏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들도 있고요. 근데 어찌 됐건 저는 불경기 모멘텀이 좀 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불경기 모멘텀을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꺾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완화 스탠스로 갔을 때 미국이 먼저 수혜를 받게 만들겠다라는 스탠스인 것도 맞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마저 이제 꺾이고 있는 단계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만 살아남는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주변국들이 계속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 혼자 살아남는다? 이 국제사회에서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패권국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차례 무너지다가 이제 미국까지 오기 시작했다. 불경기 모멘텀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미국이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한 증시 하락. 이게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쇼크성 하락이. 급락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이 추세적 상승을 꺾을 만한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타격을 좀 입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 강세가 이제 꺾이고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치솟아 오른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럼 기준금리 인하를 좀 하지 말지 왜 이렇게 또 했냐 2연속으로. 그건 불경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불경기는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결국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자금 이탈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언제까지? 미국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까지. 미국이 이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불경기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큰일 났다라고 이제 언론을 도배하고 기준금리를 마구 내리기 시작할 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낮은 상황이 아니죠. 꽤 높은 상황입니다. 떨어뜨렸는데도 그래요. 지금 4.75%니까 우리나라보다 아직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미국이 이제 또 기준금리를 과연 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지 여부를 봐야 되겠고 한 단계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인하 안 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인하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가랑 경기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부터 보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3.0까지 내렸던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렸냐? 결국 물가가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튀었거든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제 한국 물가 같은 경우 계속 떨어졌어요. CPI가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결국 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물가가 딱 상승이 멈췄다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불경기 모멘텀이에요. 경기가 그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볼까요? PPI 같은 경우에도 쭉 떨어졌어요. 1.0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2%대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디플레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한 2.8% 정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보조 명분과 핵심 명분이 이제 존재하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핵심 명분이 불경기고 보조 명분이 물가예요. 그럼 물가가 어때요? 엄청 낮아졌죠. 그럼 보조 명분은 충족된 거예요. 물가가 이만큼 낮아졌으니까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못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경기가 어떤지 봐야 되겠죠. 그건 보조 명분인데 핵심 명분이 이제 서야 그걸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보조 명분만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한 건 너무 섣부른 거 아니에요? 불경기 핵심 명분인 불경기가 심화돼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명분인 불경기가 진짜 심화되고 있나 이걸 이제 보면 결국 이제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대표적인 게 실업률이거든요. 이제 한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12월 달에 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결코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잠깐 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10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게 뭐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업률적인 측면, 이 고용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 물가는 안정됐는데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이거는 결국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물가가 우리나라랑 다르게요. 오히려 치솟아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2.6%까지 가버리니까. PPI 같은 경우 바닥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PPI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고개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우려를 한 거예요.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브레이크 걸거나 더 나가서 막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3%대로 고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다 고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전체적으로 고개를 들어버리니까 아무리 보조 명분이라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해지는 것도 있긴 하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가 얘네가 나쁘면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기준금리 내려야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실업률을 보시게 되면은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다시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낮아져야 되긴 하는데 이게 막 엄청 이게 뭐 심각한가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은 고용 지표도 물론 중요하게 보는데 이 소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GDP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소비 지표예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전월 대비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소비가 괜찮아지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지표가 이제 고개를 들었으니까 2.85%까지 전년 대비해서 소비가 개선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연말 특수라고도 저는 좀 보기도 하고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또 연말 할인 이벤트도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저는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됐건 보여지는 사실로는 이러니까 연준이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장기적으로 그럼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좋아질 만한, 경기가 좋아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꺾이는 시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될 것이다. 잠깐 중간중간 스탑한다 했다가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조금 달랐던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가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지수가. 물론 뭐 집값은 안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젠 글쎄요. 저는 집값도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내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수는 지금 좀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신용잔고가 16조 5천억대 그리고 예탁금이 5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신용잔고가 많이 떨어졌고 예탁금도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신용잔고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탁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시장 자체가 좀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빚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고 현금으로 투자하는 양은 다소 소폭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신용잔고가 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는 한데 여전히 환율적인 부분, 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지금 또 불안감이 시장에 상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 자체가 다시 1,400원 위로 뛰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이 강달러 기조가 끝났는데도 환율이 다시 1,400원 위로 튄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다 빼갈 겁니다 아마.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뭐 미국이 그렇게 패권국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중심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이제 뭐 지수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급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부각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이 랠리 자체를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또 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한항공이나 네이버나 이런 또 외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카카오나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랠리가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도 움직임 나올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뭐 현대글로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도 수급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절반 정도 공격성 이걸 이제 뛰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크래프톤이라든지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3N 중에서는 NC소프트 하나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크래프톤 그리고 W게임즈. 근데 솔직히 이제 게임주도 그다지 잘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또 잘 가죠.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잘 갈 때 있고,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조선주도 잘 가다가 오늘은 또 조선주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잘 갈 때 있으면 안 갈 때 있고 그래요. 근데 큰 틀을 잡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거 치고 어떤 거 안 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너무 한 섹터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뭐 게임은 딱 정해드렸고, 항공도 대한항공, 그 다음에 원전도 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딱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는 그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 급락 나올 가능성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미국도 이제 부러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미국은 신이야, 뭐 나스닥은 신이야, 막 이런 밈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할 거야. 근데 미국 사이클상 이제 좀 끝물에 오기도 했고요. 한 번 정도는 좀 부서뜨렸다 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번 휘청이면 우리나라도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다. 이런 거. 그 강달러가 이제 저물 것이다. 미국도 한번 휘청일 것이고, 휘청였다가 돈이 쭉 이제 그동안 부각받았던 데서 빠졌다가 새로운 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것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400원 위로 튄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고, 환차손은 더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매도 러시가 이어지니까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으로도 손해를 입는데 팔아대니까 그걸로 인해서 반대 매매나 또 매도가 나오니까 매도 러시로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지니까 그게 또 매도를 불러옵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한번 정점에 달해서 끝나야 그때부터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사실상 환율 저거 빨리 안정이 안 되면 계속 불안한 상태로 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한번 탁 터트려가지고 무너뜨렸다가 가는 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게 더 빠르게 수익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그렇게 부서뜨리면은 바닥에서 매수세 엄청 세게 들어오면서 그대로 그냥 다 밀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환율발 혹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일본 지금 기준금리 인상한다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무너뜨렸다 말아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시장 자체는 아마 앞으로 계속 흔들 겁니다. 뭐 네이버나 대한항공이나 뭐 그다음에 NC소프트,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게임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지금 본다라고 하시면 눈여겨보시고,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 계속 보시고, 그리고 사이클 돌아오면서 자동차, 특히 성장주 개념으로는 자율주행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장주 개념으로 봤을 때는 로봇과 자율주행이 다음 2차 전지를 이끌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CES입니다. CES가 1월 5일부터 이제 7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CES 2025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배터리 놓쳤다라고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네요. 내년. 이 CES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24년도에도 이 CES에서 어디 투자해라고 다 힌트 줬습니다. 로봇, AI 반도체 다 여기서 힌트 줬어요. 과거에 2차 전지 배터리는 어땠을까요? 2020년도에 CES에서 다 힌트 줬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서도 힌트 줬고. 근데 CES에서 계속 힌트를 주고 있어요. 미래 성장 업종은 이거다.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 트렌드를, 산업 트렌드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첨단 산업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 성장주를 투자할 때 여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급등 나옵니다. 그 테마들. 그래서 이걸 매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3대 박람회라고 하는데 3대 박람회 중에서도 CES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IFA였나 그거랑 또 3개 정도 됩니다. 근데 CES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1년을 시작할 때 CES로 시작하셔야 된다. 1년 농사도. 여기서 얘기한 게 그 한 해 동안 성장주 모멘텀으로 테마를 다 바람을 불러옵니다. 2024년도 23년 말 이때 로봇 뭐 이런 거 움직였던 다 CES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모멘텀은 지금 후파동이에요. 물론 안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늦은 감이 있죠. 2020년도에 찍는 게 가장 베스트였지. 그럼 가장 베스트한 위치에 있는 성장주, 성장 업종 뭐가 될지 여기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1월 7일에 안 왔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 미리 예상하기로는 로봇과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딱 찍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의 산업의 패러다임이나 이 방향성을 모두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주력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이 결국 전기차라는 것도 자율주행을 위한 포석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결국 현실화시킬 것이고 정부 규제에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던 걸 트럼프가 이제 그냥 완전 제대로 밀어주잖아요. 규제 다 풀어주고 있고 지금 자율주행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결국 이 규제 문제인데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자율주행 그 산업 확산 속도가. 그래서 자율주행이랑 특히 자동차 자체가 애초에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단에서 지금 불경기니까 투자하기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제 감안해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랑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CES에서 그게 나오는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성장주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제가 좀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CES에서 그렇게 이게 앞으로 트렌드야 라고 딱 집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될 거라고는 보는데 아직 CES 열린 건 아니니까 열리고 보고 해도 안 늦습니다. 성장주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나 조선이나 조선 오늘같이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좋잖아요. 제약바이오나 조선이나 뭐 원전이나 중후장대 산업도 있죠. 자동차나 이런 쪽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뭐 게임 특정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거나 이런 것들 뭐 AI 소프트웨어 딱 말씀드린 것들 있죠. 그런 것부터 일단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때 1월 7일에서 10일 날 딱 결정되면 여기서 로봇 자율주행 찍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눈여겨봐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무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긴장의 끈 늦추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빨을 드러내야 될 때, 발톱을 세워야 될 때, 먹이를 낚아채야 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제공을 해드리고 타이밍도 잡아드릴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 텔레그램방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먹이를 낚아채야 될 때 여러분들이 맹수의 그 본질을 드러내셔야 될 때를 알려드릴 겁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은 무료로 이제 올 수 있게끔 링크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시황 자료 받아보시고 기업 분석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 자료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무료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